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S&P 500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6년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 볼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게 트럼프 관세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채권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했을 때 확실히 기회가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P 500에 대한 적정 가치를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해당 이야기를 왜 하느냐? 최근 주식 가격의 움직임 때문에 해당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가들의 움직임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정리를 한 바로는 작년 10월 달부터는 미중 갈등이 이슈가 되었었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협상이 되자마자 반등을 했다가 10월 30일 날 이후부터는 메타 쪽에서 AI가 버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AI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수익이 날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면서 10월 30일 날에 있었던 이 전고점 라인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이 투자 활동들이 되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가 AI 투자했으면 수익이 나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었던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 10월 30일 날 때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핵심 본질은 영업 활동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오면 괜찮은데 돈을 많이 못 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AI 투자해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증시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요인이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그 이후에는 엔비디아 악재도 있었고, 그리고 셧다운으로 잠시 반등을 했다가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함께 증시가 그대로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 줄 알았더니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증시가 행보를 하다가 12월 달쯤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HBM 비용 증가 같은 이슈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오라클 쪽에서 틱톡 호재 이슈가 터지면서 오라클에서의 반등과 함께 나머지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들도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7,000포인트까지 거의 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간들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멀티플 한 30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을 했으나 지금 다시 횡보로 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작년 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이 시장에서의 의문점은 뭐냐면요, 결국에 너희들 돈 벌 수 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AI 투자해가지고 너희들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요. 만약에 AI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다면 증시는 상승 랠리를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AI로 돈을 벌 거냐 안 거냐, 요거는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지금 가격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비싸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가이던스가 뭐 하향 조정이 조금만 되더라도 증시가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싸다라고 한다면요, 뭐 AI 성장성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가 싸면 AI 성장성 안 나와도 그래도 손실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일단 적정 밸류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AI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보이니라고 했을 때 아직은 수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미래에는 분명히 여기서는 수익이 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로봇과 전력과 뭐 우주 같은 곳으로 파생 테마가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멀티플이라고 해서 주가의 기대감 같은 것들 있죠. 이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멀티플, 즉 기대감이 장기금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마주와 같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멀티플이 꺾일 수 있는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장기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할 거예요. 즉 오늘 영상에서 적정 밸류와 장기금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어떤 걸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AI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답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증시가 싼지 비싼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증시가 비싸다면 일부 비중을 줄이고 증시가 싸면 비중을 높이면 되겠죠. 그 이후에 뭐 AI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증시는 올라가는 거고, AI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하락을 하겠지만 저평가에 대해 있다면 하락해도 조금만 하락하고 반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밸류를 파악을 하는 거고, 여기서 최근에 테마 같은 것들도 돈이 움직였다 보니까 이 테마가 갑자기 망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려면 장기금리를 분석을 해야 돼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적정 밸류부터 분석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제 책 일부 내용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S&P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지금 S&P 글로벌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냐면
향후에, 그러니까 26년도 올해죠. 올해 순이익이 얼마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S&P 500 있죠. 그러니까 미국 상위 500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추정해 본 거죠. 그러니까 308달러가 될 것 같아요. 추정치가 전년 대비 15% 정도 상승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상승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를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주고 매수를 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한다면 실적 곱하기 멀티플로 움직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308달러를 벌 것 같대요. 그러면 멀티플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308달러를 벌 것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거 얼마 주고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야, 나는 20배 주고 살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30배 주고 살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이렇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얼마 주고 샀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그 지표가 23배 정도의 밸류를 주고 샀대요.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해본 결과 지금 23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봐요. 주식의 실적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했다? 23배라는 것들도 알았죠. 최근 5년 동안의 사람들은 23배를 평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S&P 500의 적정 주가는 7,100포인트 정도인 거예요. 언제까지 볼 때? 26년도 연말까지 바라볼 때 7,100포인트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고, 지금은 평균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5년 동안의 사람들의 통계고 10년 동안의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고 온다면 적정 주가는 6,600포인트. 근데 100년 이상의 역사적 평균을 가지고 오면 6,000포인트가 평균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5년 평균을 써야 될지 10년 평균을 써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바라보기에는 5년 평균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2016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는 건데 2016년도랑 2026년도랑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멀티플을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적으로 23배 밸류를 부여하면 7,100포인트가 적절한 밸류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AI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서 하락을 한다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10%대인 거예요. 10%대. 이렇게 10%대 정도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하락해봤자 10% 정도의 하락? 이거는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들 일부는 홀딩하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거, 실적 성장이 지금은 한 1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전망치는 15%나 실적 성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 성장이 많지 않으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바라보기에 있어서 적절한 주식 가격들은 대략적으로 한 288달러까지는 올해 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제가 바라보기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실적이 288달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최근에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했다? 23배를 부여를 했으니까 적정 가격은 6,700포인트까지가 충분히, 그러니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더라도 6,700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 어떠냐? 지금 현재 주가에서 평균 가격까지 3%밖에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봤자 17%까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AI 성장이 안 나오고 지금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봤자 최대 하락폭이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는 거의 안 와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만 거의 대부분 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하락하면 17% 정도가 최대 하락폭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관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AI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구간에서 설령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10에서 15% 정도, 또는 많으면 20% 정도밖에 안 되네. 20% 정도의 하락은 어차피 제가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대응을 가능하겠네. 그러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홀딩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국내 주식도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 있죠. 요 데이터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벨리 AI라고 하는 데에서 가지고 왔고,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고 쓰는 자료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개별 종목도 분석을 하냐면요. 이제 유로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2년 뒤에 실적 곱하기해서 멀티플 했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6배에서 32배 사이에서의 밸류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 주가는 딱 30배예요. 30배. 그러면 엔비디아가 멀티플 30배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물론 요 사이의 평균치라고 한다면 28배 정도의 밸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괜찮은데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한 30배 정도의 밸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호재가 나와줘야겠죠. 근데 그런 호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 코스피 지수들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2,500에서 4,300포인트까지 전기 전자 업종에서 주가의 대부분들 밀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부분 다 밀었고요. 요렇게 분석을 했던 자료들도 제가 멤버십에다가 삼성전자 주가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올려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27년도, 정확히 26년도, 27년도, 28년도 전망치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26년도 때 실적과 멀티플을 곱했을 때 이때가 최고치고요. 27년도는 최고치 다음에 그래도 고점을 유지는 해요. 근데 28년도 때는 꺾입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년과 27년도는 실적도 잘 나오고 멀티플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나 28년도부터는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래를 선반영해요. 미래를 선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조금 더 올라와서 조금 더 올라올 폭이 남았어요.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구간부터는 반도체가 비싸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다른 테마로 돈이 흘러갈 거예요. 요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제가 3주 전에 올려놨던 공개형 영상 중에서 100조 달러라고 하는 썸네일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되고 멤버십에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유동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셨죠. 그러니까 실적이 1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으면 요거 얼마 주고 살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2천만 원에 사기도 하고 누군가는 3천만 원에 사기도 하죠. 2천만 원에 사면 멀티플이 20배, 3천만 원에 사면 멀티플이 30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20배에 사고 언제 30배에 살까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이 풀리는 입장에서는 100만 원 주는 실적이 있는데 그거 얼마 주고 살래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많은 구간에서는 나 30배에 살래, 아니야 나는 40배에 사줄게, 나는 실적 대비 50배에 사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출 같은 것들을 갚아야 되는 긴축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갚아야 되는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 시기에서 야 100만 원 주는 회사 있는데 요 회사 얼마 주고 살래 했을 때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왜냐?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30배 주고 살래라고 하고 싶어도 못 사요. 대출 갚아야 되죠. 20배 주고 살래라고 하는데 못 사요. 왜냐?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근데 10배 주고 살래라고 이렇게 매우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구간에서 멀티플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플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예요? 내가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대출을 다 받았는데 이 대출들을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 대출들을 갚기 시작할 때 멀티플이 하락한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2년도 때 레버리지 축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2023년도부터 증시가 반등했었고 지금은 해당 구간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 쪽에다가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있죠.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 책 내용이 있어요. 2부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은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제 채널에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동성 짱세의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머지 증시가 랠리가 이어지지만 유동성 장세 후기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랠리가 이어집니다. 지금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유동성이 풀리고 있으나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도 증가하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요 유동성 장세 후기예요. 한 여기쯤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걱정해야 될 것보다 물가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하잖아요. 요때부터 증시가 꺾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면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요 유동성 장세 후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물가 상승만 안 보인다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지만 물가 상승이 보인다면 금리 올라가야 되고 유동성 장세가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분석을 했을 때 물가 흐름들이 보이느냐? 약간씩 보이고 있지만 이게 큰 물가 상승까지로 이루어진다는 지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동성 장세 후기이기 때문에 주식도 긍정적이고 금도 긍정적이고 은도 좋고 코인도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재정 적자로 인해서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거든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제 요 내용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인데 지금 1월 달 때 트럼프 관세 판결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관세는 세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해주는 정책인데 이 관세가 위법이다 한다면 세금을 못 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금 걷었던 것들이 2천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 2천억 달러들을 다른 나라한테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관세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라고 하잖아요.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순간 2천억 달러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횡보하거나 약간은 상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업종 같은 거 있죠. 이런 업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기 방어주가 약간 날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때려치우고 이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쪽이 약간은 관심도를 받을 가능성들도 꽤 높아지겠죠. 그리고 2분기 때는 연준 의장 교체 이슈가 있고 3분기 때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또 3, 4분기 때는 중간 선거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될 거는 관세 판결이 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정말 상세하게 올려드렸거든요. 요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혹여나 이번엔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채권 프리미엄은 0.4에서 0.6 있죠.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채권금리가 0.4에서 0.6 사이로 움직인다? 이것 자체는 증시에 큰 영향력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적응을 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지금 2.6%에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새로운 박스권으로 온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박스권 상단으로 오면 이때는 경계만 해요. 근데 경계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0.6에서 0.8%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게 증시에다가 그렇게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해당 구간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이 아예 없고요. 경계 구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 압력만 거의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채권 프리미엄이 0.8을 돌파했다? 그러면 주식 가격 같은 경우는 이때는 잠깐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더 올라왔을 때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채권 프리미엄이 대략적으로 0.6% 정도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조금 더 오르더라도 주의 수준이지 아직까지 조정까지의 만대락제는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마다 0.8을 돌파하는 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3일에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쯤에 사야 되느냐? 미국 채권금리가 4.4에서 4.5%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장기 채권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채권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요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10년물 채권 금리를 만드는데 지금 채권 프리미엄이 0.8% 그냥 최대치 도달하고 나머지 기대 인플레이션과 고용 같은 것들도 최대치를 고려를 했을 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4.5로 넘어간다. 살만한 구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력들이 미치지 않을 거다. 영향력들이 미쳐봤자 3에서 5% 정도로 매우 약한 정도의 조정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느냐? 아닙니다. 금리가 상승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 상승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전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니까 이때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2023년도 5월 달에는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같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10년 금리가 대략적으로 4%로 넘어가는 2023년도 8월 달부터는 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대로 하락했다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은 최근에 있었던 장기 국채 금리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때만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강한 긴축들이 있을 때 또한 재정적자와 같은 우려로 새롭게 금리가 오를 때 요럴 때만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금리가 소폭 상승한다고 해서 하락할 거냐? 아니죠. 지금까지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채권 프리미엄이 0.6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채권 프리미엄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증시가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금리 상승이 주가의 하락으로는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이 있어야지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데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이 있더라도 밸류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금리 상승에도 실적이 견고할 것 같다. 뭐 고배당주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시에도 괜찮고요. 예상 수준의 금리 이상,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들도 없습니다. 그냥 성장과 실적 개선이 강한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이 나타났을 때 코스피 지수 대비해가지고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종목들이 비교적 강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나 이런 것들보다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고배당 이런 것들도 하는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상했던 수준에서의 금리 상승이 일어났다 하면 그냥 사실상 뭐 금융이나 코스피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S&P 500에 대한 가치평가와 저의 의사결정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트럼프 관세 판결, 그리고 이 관점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오면 우리가 위험할지, 그리고 특히나 채권 프리미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상 채권 프리미엄이 0.6% 이하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로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로 증시가 움직이는 거고요. 채권 프리미엄이 0.6에서 0.8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되며, 채권 프리미엄이 0.8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공개심 영상을 보신 분들은 3주 전에 있었던 해당 영상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멤버십 분들은 이 내용의 심화 버전인 투자 전략 1부, 2부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 바라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텀 프리미엄 프레드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보이시는 이 차트가 뜰 거거든요. 요게 3일만 더 뜰 거니까 경계 구간인지 아니면 돌파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